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해커스 적중 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와우,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어서 오가는 길 불편치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답안지는 잘 제출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6월 21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어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잘 치러오셨는지 많이 기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시험이 끝난 지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이 시점은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치러진 시험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시험이 나왔는지 한번 톱아보는 시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느낌 오셨겠지만 국가직보다 난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사실 제가 국가직 시험 끝나자마자 지방직을 대예언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여기 영상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상대로 국가직보다 난도가 좀 올라갔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문항별로 보시는 것보다 전체, 우리가 짧고 굵게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아요. 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독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보통 11문제에서 12문제 출제했던 것이 국가직의 어떤 유형의 포인트였다면 이번 시험은 독해 자체를 묻는 문제는 전체의 30%, 다만 화법과 작문이 굉장히 강해져서 화법과 작문을 묻는 문제가 전체 25%, 그리고 논리 추론형 문제가 30%, 그리고 어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3문제 15%를 출제해서 비교적 우리가 약한 부분 콕콕 찌르는, 굉장히 사실 시험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시간을 어떻게 소화하실 거냐, 또 문항별로 내가 문제에 대해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였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게다가 앞서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표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제가 네모 박스한 게 무슨 뜻이냐면 문법적 요소가 가미된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해 문제이고 또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내용을 묻거나 화법과 작문 문제였지만, 그러나 문법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읽으실 때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문법적 요소가 굉장히 강했고 화법과 작문을 비롯한 논리 추론 영역이 굉장히 강한 포인트로 등장했고, 또 어휘 문제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참 킬러 문항으로 많이 꼽는 문항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요리하였을 것인가가 이번 시험 고득점의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잘 치르셨기를 강력하게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1번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제 카페에 오시면, 제가 다음에 집을 짓고 살다가 네이버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집 살림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네이버와 다음 창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 분화 한 분화 한번 톱아보도록 하죠. 1번,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놓고 기억,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써라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납세자라는 건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런데 결정된 세금액이 있어.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금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어.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정된 세금액은 훨씬 더 적더라.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돌려주다 뭐라고 말했다? 그렇지. 환급. 돌려서 공급 주는 거잖아. 그런데 너를 뭐라고 바꿨냐면, 너를 낱말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추수, 이건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 이미 더 냈는데 더 거두어 드려. 이상하지. 1번이 에러입니다. 사실 문제 출제자가 작정했지. 1번 선택지부터 여러분에게 낯선 낱말을 뭔가 보여주어서 여러분 긴장하게 하려고 작정했다는 냄새가 폴폴 납니다. 왜냐? 2, 3, 4를 여러분과 너무나 혜원이가 열심히 했거든. 저랑 공부하신 분이라면 2, 3, 4가 맞다라는 걸 아시고 1번을 골랐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 우리말에 시키다라는 접사는 남용되고 있어. 영어의 let, make 때문에 넘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즉 필요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키다 붙어있는 체언이라며, 즉 띵띵 시키다 라면 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된다면 너는 남용된 거다.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요소를 빼라,
배제해야 한다가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이때 시기단은 남용된 게 맞구나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죠. 더불어 세 번째, 똑같은 문장. 그쵸, 여러분?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너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중의적이구나. 너는 시의회가 관련 단체와 with, 그러니까 시의회가 관련 단체와 함께 결정했다 라고 해석할 건지, 아니면 시의회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다, 그러니까 초청의 대상이 시민들과 관련 단체 둘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그래서 초청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하다라고 잘 고쳤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4번 정말 많이 했죠. 와가 보이는 순간 같은 단위를 묶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건 말이 되지만 사업 전체 목표 수립을 제시한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너를 사업 전체의 목표를 수립하다 라고 바꾸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그러니까 세부 사업에 대해서 이 추진 전략을 제시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서술로 하다. 목적어를 서술로 하다의 짜임으로 잘 바꾸었고, 네가 사업 전체의 목표,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의 구성 관계도 잘 맞추었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정답은 1번을 찍었음. 2, 3, 4가 너무 땡큐 했고 1번도 생각했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었음. 2번, 단글을 이해하는 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래서 우리한테 단락 하나를 준 다음에 김시태, 김익순, 김병현 등장할 건데 이 관계를 잘 봐라 라고 사람 이름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선택지가 알려주었다. 그래놓고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 그러니까 김삿갓의 진짜 이름이 김병현이네. 그 집안은 할아버지 김익순 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괜찮았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었네. 그런데 김병현의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표시해볼까? 즉, 이 김시태라는 사람이 경종 초에 신임사화에 연루되었지만 영조가 즉위된 후 그것이 조작된 것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됐대. 그러니까 5대조 할아버지 때 뭔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명예가 회복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앞서 얘기한 김병현의 할아버지 이제 김익순 등장. 이 김익순은 이 김시태 5대조 할아버지의 후광을 이어서 관직에는 잘 나아갔네. 그런데 811년 선천부사로 재직 중일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거야. 이때 그는 반란군에게 항복했을 뿐 아니라 반란군에게 항복했어. 게다가 반란이 수습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배웠다라는 거짓 보고까지 했다는 거야.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김익순이겠지, 모든 자신의 죄 때문에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을 당하게 됐대. 이후 이 김익순의 후손인 당연히 김병현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다 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당연히 이 때문이었다. 그는 20살 전후로 부모가 모두 숨지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떠돌게 되었대. 자, 1번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거짓말이죠.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의 뒤를 이어 김익순이 관직에 나아갔잖아. 2번 김익순은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나자 재산이 몰수되었다. 아니지. 재산 몰수된 건 자기 죄 때문이지 김시태의 죄상 때문이 아니었어. 3번 김병현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떨게 되었다. 신임사화는 옛날 5대조 할아버지 때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을 떠돌게 된 게 아니고, 김병현은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네가 명백한 정답. 비교적 1번에서 3번 쫄았는데 2번에서 비교적 쉬운 문제를 주어서 우리한테 얼른 문제 풀고 갈 수 있게 해주었던 문제. 3번 문제. 우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넣어주셨는데 선생님이 동음이어 강조할 때 왜 그러나 싶었대. 근데 문제 나와서 너무 땡큐했대. 자, 우리한테 동음, 이의, 사례로 적절한 거. 사실 내용 안 읽어도 괜찮죠. 동음, 발음은 같은데 이의,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전에 손 1, 손 2 있을 때 손 1과 손 2의 관계가 동음, 이 관계. 즉 손 1은 핸드라고 번역이 될 건데 손 2는 게스트라고 번역이 됐다면 이 둘은 완벽하게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1번 비교적 관점, 비교적 편리한. 사실 품사가 다르지. 비교적 관점 그럴 땐 관형사고 비교적 편리하다 그럴 땐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야. 품사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그러니까 품사가 통용되는 낱말 몰랐다 치자.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너는 상태니까 형용사. 그런데 우리말 크다는 마당에 풀이 잘 자란다 라는 뜻의 grow의 뜻의 동사로도 품사가 통용돼.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품사가 통용되는 건 다의어 관계. 몰랐다 치자. 오늘이 드디어 기다려서 시작입니다. 즉 오늘 명사 뒤에 조사가 왔거든. 오늘 가다. 너는 뒤에 가다를 꾸미는 부사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공통점이 품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는 품사가 통용되는 낱말. 즉 다의어였어. 몰랐다 치자. 자, 4번 모를 수가 없다.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영어로 회원식으로 번역하면 푸시야. 그런데 형님은 시를 쓰고 이건 푸실 수가 없지. right. 번역이 완벽히 다르게 된다면 너는 명백한 동음 이어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1, 2, 3번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었지만 4번이 명백하게 동음 이어임을 밝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혜원이가 시험 끝나고 또 이거 적중됐어요. 이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벌써 보이시죠 여러분. 4번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제집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래놓고 서로는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 그러니까 1장의 1에는 배경이 들어가야 되고 가에는 필요성이 들어가겠구나. 그래놓고 선택지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째려보니까 친환경 제작. 그러니까 뭔가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이라고 제목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 왔다 갔다 확인해도 너는 좀 확실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다음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 그래서 2장과 3장으로 지금 본론을 구성한 거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서로 항목이 대응되라.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무슨 뜻이야? 짝. 그러니까 너는 인력이 부재하니까 다에는 뭘 넣어야 해? 인력을 뭔가 늘릴 수 있는, 즉 인력 채용을 제도화해라. 넣을 수 있을 것 같지. 뭔가 제작 지침을 마련해라 라는 얘기는 제작 지침이 없어. 그러니까 제작 지침이 부재하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지.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 뭐라고 주었냐면 기대 효과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과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걸 마지막에 주고 라에는 기대 효과. 그런데 라는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 그러니까 세부 지침 그리고 인력 채용에 대한 제도화가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내용.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기대 효과가 아니야. 그래서 몇 번을 찍었어야 해? 4번을 찍었어야 해. 계속 가볼게요. 5번 문제. 기억 리을증 문맥상 어색한 것을 수정. 사실 시험장이라면 이런 문제가 다소 긴장. 왜? 다 읽어야 되거든. 앞뒤를 좀 촘촘히. 다만 밑줄 문제는 항상 앞뒤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앞뒤를 잘 보셔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면역 반응에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눈치를 딱 가면 1단락에서 자연 면역 나오고 2단락에 획득 면역 나올 것 같지. 그런데 먼저 자연 면역부터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외부 이물질이 이것에 대해서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쓰게 된 저항 능력인데 자연 면역에서 항원과 항체 사이는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읽어온 내용에서 확인이 안 되지. 그럼 뒤를 봐야지.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특정한 것에 특정한 것, 즉 1대1이 아니다 라는 말이 맞는 진술. 계속 설명을 하죠. 자연 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모두 이물질로 인식해서 제거해. 그러니까 특정한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예를 줘놓고 이 세포는 외부 미생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종류에 관계없이, 그렇지, 이런 것들은 모두 제거한다 라고 우리한테 앞에서 이미 일반적 진술을 주고 예시를 준 거니까 우리는 사실 이 니은에 대해서 요 부분, 즉 니은과 연계되는 건 이 부분이었지. 확인하고 충분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들여온 걸 제거하는구나 라고 해놓고, 두 번째 달라.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 반응을 획득 면역, 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획득 면역에서는 자연 면역과 달라. 무슨 뜻이겠어? 아까는 종류에 관계없다고 그랬지만 이번엔 관계가 있겠지.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아니지. 이름도 특정 항원에만 반응을 했으니까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줘야겠지. 그래놓고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일례로 비림구의 세포 표면에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그러니까 뭔가 1대1 짝이 있는 거지. 너에 대해서 항원 수용체는 당연히 너는 항원에 의해서 자극된다 라고 우리한테 1대1이 확실하구나. 한 번 더 못을 박아준 셈. 따라서 우리는 흐름상 네가 헛소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음. 6번 순서 추론 얼마나 연습했어. 땡큐 하면 되죠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한테 나냐 다냐 힌트를 주었어. 나는 뭐라고 하냐면 높은 해상도의 구현 얘기를 해. 그런데 다는 컴퓨터에서의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해상도 얘기하려면 이미지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가 시작이겠구나. 눈치를 깔 수 있다. 그런데 다에 뭐라고 끝나냐면 컴퓨터에서 이미지 처리는 두루두루두루두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화하여 저장하는 거다. 근데 픽셀 단위로 수치화하여 저장하는 걸 바로 꼬리를 물어주는 가가 있네. 근데 가가 뭐로 끝나냐면 너는 마지막에 흑과 백이 0대 1, 0, 1, 0, 1에 1비트로 저장되는 거래. 근데 너를 뒤집어봐. 시작. 하지만 현재는 0, 1이 아니라 네가 원래 0, 1비트였으나 32비트까지. 그러니까 0, 1이다, 0, 1 아니다로 바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야 해? 네가 높은 해상도의 구현에 대해서, 즉 마지막 보면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색깔을 다른 걸로 쳐드릴까? 높은 해상도 구현에 대해서 연결되는 너로 가면 너무 좋았겠지.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꼬리 잡기. 그래서 네가 다, 가, 라, 나의 순서 이미 너무나 명확했던 문제.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음. 계속 가보죠. 7번, 8번 복합 지문으로 건너가 볼게요. 7번, 8번은 우리한테 복합 지문을 주었는데 첫 번째 7번 문제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 8번은 기억. 밑줄 주고서 의미가 같은 것. 사실 8번 문제 먼저 풀자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일어나는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두루두루두루. 핵심은 지상에서 일어난다가 포인트야.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렇지.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다. 사건이 포인트네. 그러니까 사건과 무게감이 같은 낱말을 찾아라. 1번은 뽀얗게 일어나는 물보라. 물보라가 일어나다. 2번 그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 핵심은 그예요. 불꽃이에요. 그렇지. 불꽃이 포인트지. 3번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핵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다가 포인트고 4번은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핵심이 싸움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사실 3번 같은 건 지워야지. 겟업이잖아. 아침에 일어났어 라는 뜻이니까 기상 너 지워버리고 물보라가 일어나다. 어떤 것이 위로 솟아오르다. 불꽃이 일어나는 건 불꽃이 왕성해지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 일어나다. 사건이 발생하다. 싸움이 발생하다. 정답은 네가 4번을 찍었으면 참 좋았겠지. 사건을 찾았다면 아마 사건과 무게감이 가장 같은 게 네가 싸움이야 라는 걸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7번은 아마 영웅소설이 나와나 봐. 그런데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판소리계 소설은 뭔가 경험적 현실의 바탕을 둔 인과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중에 하나만 나가려니까 한번 읽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더불어 이원적 세계상 천상의 대리자가 지상계 소설을 결정하나? 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영웅소설에 비해서 뭔가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봅시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소설, 그러니까 영웅소설은 하늘의 세상이 있고 땅의 세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그런데 서사적, 스토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지상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 천상계의 의지냐 그 대리입자에 의해서 지상계 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상계가 움직여야만 지상계 스토리가 결정이 되는구나.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발생,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 등장하고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주는 근거로 작용을 한대.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조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가 된대.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가 다 설계한 거고 여기서 원인이 있어야 지상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원적 세계상. 따라서 1번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이다. 명백하지. 시작할 때 영웅소설이 이원적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진술. 세 번째, 천상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앞서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천상계에서 뭔가 의지, 개입이 있어야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된다 라는 얘기는 네가 이원적 세계상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구나. 즉 1번과 4번이 연결되고 2번과 4번이 연결되는 내용이었네. 이것과 반대. 반면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판소리 소설은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낚시로 나타나는 게 드물대. 거의 없대. 바로 현실의 경험적 인과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는 예시를 쭉. 즉 변학도가 횡포 부려서 춘향이가 순한. 그러니까 현실적 인과관계라는 거야. 쭉 여기까지 예를 준 다음에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이 없대. 그래서 그냥 현실적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 너는 경험적 현실의 인과관계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라고 했냐면 앞서 이 초월적 세계가 등장하는 건 극히 드물다 그랬으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지. 정답은 4번이 에러가 됐어. 그래서 우리 7번에 4번, 8번에 4번을 찍어봤네. 9번 논리 퀴즈 문제. 이번 시험도 논리 퀴즈가 우리 국가직 정도 수준으로 등장을 했죠. 그런데 다소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공부한 대로, 훈련한 대로 문제를 풀었어야 해.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 겹치니까 여기 진술은 빼고 친구 혹은 그랬으니까 5월 선생님을 만났다면 비면 그러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이니까 커피라고 써볼게. 다음 두 번째. 영희는 친구 혹은 조심했어야 해. 선배라고 돼 있으니까 유의해야지. 선배를 만났대. 세 번째, 확정 진술을 주었어. 여기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대. 땡큐지. 우리는 1번에 대우를 하면 not 커피이면 전체 대우니까 우리는 각각 다 부정해야 해. 친구에 대해서도 부정, 너는 가운데 and가 되고 선생님도 부정이 되지.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친구도 안 만난 거고 and잖아. 선생님도 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둘 다의 뜻인데 그렇다면 친구도 안 만나고 선생님도 안 만났다면 남는 건 누구밖에 없구나. 선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건 5월. 즉 우리가 P, 5월, Q라고 쓰면 그때의 뜻은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당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P and Q면 둘 다잖아. 그러니까 확정된 not 커피에 대해서 커피 안 마셔에 대해서 1번을 대우했더니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둘 다 아니라는 진술을 주어서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니까 2번에 의해서 우리는 그럼 선배를 만났구나. 따라서 1번을 택할 수가 있었어. 10번 문제 갈게요. 자, 10번, 11번 역시 문제가 묶여있고 10번은 윗글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라 라고 했고 11번은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이런 문제 먼저 풀면 좋겠지. 땡큐죠. 영합하다가 뭐야? 환영하여 합하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너는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영합하거든. 이익이 되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서 거기에 합하는 걸 영합하다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익에 뭔가 쫓아갔는지 기억을 봤더니 그냥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다. 그러니까 알맞다. 부합하다 정도이지 영합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만약 1번이 물음표였다면 2, 3, 4를 확인해야지. 표상하다. 표시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가치를 표시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전 근대적 가치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걸 표상했다. 쓸 수 있을 것 같지. 이광수가 계몽주의자였다. 뭔가 계몽주의를 믿는 신봉자였음을 떠올리면 생각하면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상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서 떠올려보면 명백하네. 분명하다. 인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1번을 여러분이 잘 몰랐다 해도 2, 3, 4가 너무 명백해서 남는 1번을 찍었으면 좋았을 문제이기도 하네. 10번은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그랬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배따라기가 표준어를 사용해서 리얼리티를 확보했는지, 더불어 리얼리티가 4번으로 나오니까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난 건지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이광수와 김동희는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 누구 더 좋아하세요? 자,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은 한국 근대문학의 초기의 대표적인 어떤 작가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 항상 우리 시험은 두 개가 나오면 화제의 차이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표준어와 사투리 이걸 잘 봐야겠네.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 무정에서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는 거야. 반면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는 인물들의 대화가 사투리로 이루어진대. 이 뭐 이렇게 된 건가 설명해 주겠지. 작품의 리얼리티는 사실성이잖아. 이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사투리를 쓰고 있는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 사투리 써야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마치 정말 부산에서, 정말 대전에서, 정말 뭔가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테니까 아, 이렇게 우리한테 배따라기가 훨씬 더 사투리 써서 리얼리티라고 말해준 거구나. 따라서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해서 거짓말, 배따라기는 사투리를 써서 리얼리티 강조했다며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한다면 무정이 아니 거짓말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했어야 해. 그럼 두 개가 남았네. 그럼 왜 무정에서는 표준어를 썼을까 설명하는 내용 확인해 보죠.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좀 더 떨어지네 표준어 써서 낮잡는 건 곤란하대. 왜냐?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는데 당시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근대적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전근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광수는 계몽주의 신봉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이렇게 표준어를 구사했던 것은 아,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구나. 즉 2번 무정에서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 그래서 표준어를 썼구나. 적절한 건 2번을 찍었어야 해. 이쯤 되면 여러분은 사실 3번을 굳이 안 읽고 넘어가도 되죠. 우리는 살짝 확인만 하면 되지. 주인공 서희, 즉 토지의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았다. 그런 사투리를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3번이 거짓말인 것도 적절하게 확인이 됐어요.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시간을 잘 요리하는 게 필요했고 11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답을 찍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그럼 계속해서 12번, 13번 역시 묶여있네. 자, 복합 지문을 주고 12번 문제는 뭘 물었냐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고 13번은 문맥상 읽으면서 의미가 다른 하나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한테 사회주의에서 유통 생산, 그러니까 사회주의 얘기 나오나 봐.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이 형성돼 있다.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교통의 이윤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4번 중세상인들. 그러니까 사실 읽어봤자 적절하기 때문에 크게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밑줄을 좀 하면서 아 뭔가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묻고 있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읽어보죠. 1달러. 경제적으로 보면 자, 돈 얘기하는 거지. 경제, 상품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아, money랑 관련된 거구나라고 떠들라 그랬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해.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활동도 소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치? 문화, 사회 다 소비하지. 소비되는 것은 상품이라고 부르고 실은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살짝 우리가 밑줄했다가 요를 살짝 지웠어야 돼. 무슨 얘기냐? 소비되는 것을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다시 말을 바꿔 뭐라고 하냐면 재화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건 재화고 우리가 막 섞어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뒷부분이 강조였어. 더불어 상품, 경제, 시장 다 돈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사실은 이미 답이 보였지. 무슨 얘기냐면 상품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했다는 건 상품은 뭐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없으면 그러면 시장이 없으면 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살짝 2번도 추론할 수 있는데 좀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2달러.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대.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 장사하는 사람이 최고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다. 왜냐?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 이 물건 어떤 물건이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물건. 즉 상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물건. 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가 있고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이 부패해서 고위관료라든가 고급당원이 배불리 먹고 산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놓고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이래.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상인 예를 들어줬어. 이들은 물건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수공업자들을 조직해서 그들한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너네가 대신 생산해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출발했다는 거야. 즉 이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중세 상인들이 즉 뭔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하는 건 아니야? 손수 생산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빌려주면서 니들이 만들어 봐봐. 내가 팔아올게 라고 했더라는 거지.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이처럼 결론.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가 없다. 어려운 척 했는데 우리한테 답을 주었어. 그래서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을 전제한다는 뜻이구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음. 그래놓고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 이건 그냥 앞에서 나온 낱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네? 우리한테 너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소개하기를 재화다. 그러니까 소비를 위한 거니까 재화다. 뭐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너는 시장에 팔기에 만든 의자와 다르다. 즉 앞에 건 재화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건 상품이다. 라고 차이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었네. 그래놓고 마지막 달라.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당연히 사고 파는 거잖아.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 자본주의 상인이 최고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에 비해서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 슬프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장사하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네.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더 커진대.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진다. 그 얘기겠지. 그래놓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 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산에 비해 위해료를 더 많이 거치게 된대.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따라서 결론,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 만드는 사람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대. 그러니까 3번,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이 차이는 커지겠지. 더불어 1번,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한 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얘기가 맞았음. 따라서 우리는 2번을 찍는데 주저함이 없었음. 13번, 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푸셨을 것 같아요. 기억, 너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물건이라고 소개했으니까 머니와 관련 있구나. 그래놓고 니은번 상품, 돈과 관련 있는 즉 상품과 관련 있는 얘기구나. 근데 너는 명백하게 재화라고 주었고 마지막 리을번 자본주의 머니라고 했으니까 상품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재화로 나와 있는 디귿번을 고르는데 역시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 갈게요. 당근을 추론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놓고 너는 쫙 짜려봤더니 단락이 하나인데 마지막쯤에 반면 뭐 이런 말을 주어서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놓고 적절하지 않은 건데 추론이니까 적용인 것 같지. 밑에 보시면 사례를 줬죠. 암호가 관습적 기호냐? 아이콘이 자연적 기호냐? 얼굴색이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냐? 그다음 본떠 만든 상징탑이 의사소통적 기호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는 거지.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도 있고 정보성과 의사소통 기호를 모두 가진 기호도 있다라고 소개해 준 다음 예를 들었어.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라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이들은 의사소통 기호는 아닌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피었다가 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지. 역시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는 있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이들은 모두 정보성을 가진 기호의 예시가 되는 거래. 더불어 코난 도일의 소설에 보면 셜록 홈즈가 이제 탐정이니까 손톱이라든가 소매라든가 표정을 근거로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내는데 이것도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 그러나 이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쭉 가령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즉 의사소통적 기호는 아니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만 소개한 거구나. 그런데 반면 인간이 관습적, 뒤집으면 습관이잖아. 이것의 예로 봉화, 교통, 신호등, 더불어 모스부호 이런 것들을 주었다. 이런 건 정보성 플러스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지는 거래. 즉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다. 그러니까 관습적이라는 말과 언어라는 말과 의사소통까지 갖는 기호를 같이 쓰고 있었어. 따라서 암호는 앞에 무슨 얘기 나왔구나. 모스부호 나왔으니까 너는 관습적 기호다 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지. 즉 의사소통의 기호네.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 그러니까 그냥 날씨를 얘기였다면 우리가 자연적 기호에 찍어붙일 수 있겠는데 이미 아이콘, 의도를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교통신호등처럼 뭔가를 표시해주기 위한 거니까 의사소통적 기호라고 해야 말이 될 것 같지. 얼굴색, 아파. 그래서 뭔가를 알려주는 거니까 정보성만 그럴싸하지. 마지막에 상징탑. 앞에 뭐라고 얘기를 줬냐면 이웃마을과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뭔가 어떤 기호, 즉 의사소통적 기호가 확실하구나 라고 우리한테 준 내용이기도 했네. 정답은 명백하게 2번이 에러가 되는 순간. 15번 비교적. 푸는 중간중간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비교적 좀 가볍게 풀 수 있었어요. 빈칸은 항상 앞뒤, 밑줄도 항상 앞뒤 보자 그랬죠. 자, 가에는 앞에 누가 나와 있냐면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친구, 선생님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나에게 띠리리링으로써야 한 말.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관련이 적은 타인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타인 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실수하지 않게 잘 읽었어야 해.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띠리링 넌 뒤에 있겠지.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 이거 아니래. 그러니까 단순히 모범적인 타인을 따라하는 거 아니래. 이거보다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비치는 이라는 말을 넣어야겠구나 라고 힌트를 주었지. 따라서 우리는 4번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찍고 갔어야 하는 문제 계속 가보죠. 16번. 역시 논리 퀴즈 문제가 나왔어요.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추가해야 할 그래서 P면 Q다 버전에서 나올 거라고 했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자 우리가 P면 Q다를 P는 Q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그랬으니까 마라톤이면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쓸 수가 있어. 두 번째, 근데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P면 모두 Q잖아. 그러니까 화살표. 근력 운동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결론이 나왔어.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잖아. 지금 마라톤이면 건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5월로 돼 있으니까 이 근력은 확인됐으니 식단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식단 조절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넣어주면 너를 and로 만들어버려서 그러면 마라톤이면 건강하다를 이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라는 전제를 추가하면 마라톤이면 식단 and 근력이 되고 근력이면 건강하다, 식단이면 건강하다의 짜임이 다 가능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음.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17번 갑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그래놓고 갑.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뭐라고? 언어가 이런 걸 결정한대. 언어 우위론자야. 그러니까 언어가 지각과 사고, 세계관, 언어 우위다. 그러니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언어가 사고해라고 말을 해준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 반대래. 그러면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 따라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랬더니 병이 그렇긴 하지 라고 긍정을 해. 즉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를 한다. 그래놓고 그렇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즉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사실 이 병은 양쪽 다 왔다 갔다. 종합 우위설.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즉 갑은 언어 우위론자고 을은 사고 우위론자인데 병은 다 된다. 그래놓고 갑이 한 번 더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즉 언어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이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해. 즉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어. 즉 사고가 우위야 라고 얘기하자 병이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 아주 친절하게 관점이 왔다 갔다를 얘기해 줬어. 따라서 1번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갑과 을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지. 그치? 한쪽이 우위니까. 그런데 병은 동의한다 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고 2번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을은 동의하지만 갑은 동의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너를 찍었어야 하고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즉 언어가 사고의 영향을에 대해서는 갑과 병이 같은 면이고 반대로 사고의 차이가 언어를 다르게 즉 사고의 차이가 언어를 다르게 라는 녀석은 네가 을과 병이 일치한다 라고 여러분이 메모하고 확인했다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잘 확인했을 것 같아요. 살짝 시간이 문제였지. 그러니까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가미하는 바람에 시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했었을까가 정말 중요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18번 가자. 다음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17번도 화법, 18번도 화법, 분석. 결국은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실 대단히 난도가 높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강화, 약화 혹은 적절한 것 이런 거 고를 땐 명백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갑이 얘기해. 야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결하래 비로 건강해라 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안 돼 라고 했대. 왜 안 돼? 라고 문제 제기하자 을이 야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을 인정하면 안 돼. 건강해라는 명령하는 의미를 지닌 건데 형용사의 명령은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휘도 이 비표준어 막 쓴다고 표준어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을의 주장은 뭐냐면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면 안 돼. 더불어 비표준어도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갑이 얘기를 해. 이건 을의 주장이었다면 갑은 문법 규범에 맞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건 옳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문법에 뭔가 맞지 않아도 사용해도 돼. 비표준어도 사용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았어야죠. 기억, 쓰여지다, 잊혀지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어. 여지다, 여지다. 이중피동이니까 넌 문법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장은 그치. 을은 문법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치니까 을은 강화지. 근데 갑은 반대잖아. 그러니까 모두 강화한다. 거짓말. 땡큐였어. 사실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 여러분 시험장에서 기억 한 번 더 확인하고 1번 찍고 가면 된다. 근데 우리는 한번 확인하는 중이니까 나머지도 볼게요.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범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문법에 맞지 않은데 근데 널리 쓰이니까 그러니까 써도 된다라고 하면 갑의 주장과 일치니까 강화지.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아도 써도 돼 그랬는데 너는 써도 돼 라고 그랬으니까 일치니까 일치는 강화잖아. 마지막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막 써서 그러니까 표준어 아니니까 쓰면 안 되잖아. 근데 표준어가 되었어. 비표준어인데 표준어가 되었어. 그러니까 비표준어 안 돼 그랬는데 표준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을과 불일치. 그러니까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치불일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강화 약화도 일치면
강화. 불일치면 약화. 다만 포인트를 잘 잡아서 네가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를 확인했어야 해.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19번. 마지막에 여러분을 한 번 더 흔들려고 수지자가 작정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1번과 19번 보면서 이게 이제 태경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을까 궁금한데, 근데 좀 우리를 흔들려는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보통 이럴 수 있어. 공무원은 공직자고,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의미상 공무원이면, 그치, 공직자란 얘기는 공무원 이코르 공직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잖아. 더불어 이 공직자는 당연히 두루두루두루 공인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그러면서 공무원은 공인인데 이 공무원은 사명감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대.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명감이 없다. 문제가 있지. 우리가 알기로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건 대우잖아. 근데 지금 이를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보면 우리 두 번째 걸 대우하면 사명감이면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명제에 너의 역을 주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모든 사람이 죽는다 라고 해서 죽는 모든 것들이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즉 여기 참은 아니잖아 라고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그래놓고 야, 네가 주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모두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여기 참이다. 그치? 여기 참여해! 라고 넣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다! 를 넣어줘야만. 그치? 그래야 우리가, 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필요충분 조건을 만들어줘야만, 네가 참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힌트를 준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이 다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이게 만약 참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 참이 될 수 있도록 주어야, 그래야 앞서 얘기한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음. 정답은 3번. 아주 어려운 척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여서 여러분이 푸시면서도 혹은 문제를 다 답을 찾고 나서 시간에 비해서 약간 좀 허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 20번 문제 역시 제가 언급했죠, 여러분. 우리한테 18, 19, 20번을 좀 힘들게 할 거라고 뒤에 가서 뒷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한테 강화 약화를 주었으나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일치.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불일치를 찾아라. 사실은 본문 안 읽고 선택지를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었죠. 하나가 딴소리에. 그러니까 1번 인공 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뭔가 안 좋지. 2번 인공지능 연구로 인간의 존재력 지위 위협.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가 안 좋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 안 좋다. 세모다.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세모, 부정적인 느낌이야. 3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있고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도움을 주고 있대. 얘만 뭔가 긍정의 느낌이지. 4번 유관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 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 그러니까 허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택지만 보고도 3번을 찍을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알고 나면 얼마나 허무했어.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를 건데, 이론적으로 인공 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거래. 인공 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문제제기, 그렇다면 아니 이런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그래놓고 이 단락에서 인공 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 일반지능은 당연히 개발이 되겠지.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우려와 상황이 펼쳐질 거냐?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겠지. 또한 안 좋은 점 나열하겠네. 인공 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대. 이것은 인간이 지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덕 지위, 즉 다른 말로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람의 주장, 아까 우리한테 질문했잖아. 허용되어야 하는가? 답을 해줘. 허용될 수 없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1번. 이 인공 일반지능의 수준에도 못 미쳐.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우려한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개발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즉 미끌과 일치, 강화지. 2번,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될 것이다. 멈춰야 한다. 이 사람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잖아. 4번, 유관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 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다. 그러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았대. 당연히 제시된 글과 완벽히 일치지. 3번만 대화형 인공지능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했다. 완벽한 반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일치. 정답은 그래서 3번을 찍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스피디하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시험이 끝난 이후 제 생각에는 시험장에서 나오신 다음에 시험지를 가방에 넣어놓고 아직 꺼내지도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 인사혁 신청 올라가서 사이버 고시센터 가셔서 답안지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 카페 오셔서 확인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영상까지 찾아보는 우리 열심 학생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경우든 여러분 모두의 결과를 응원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기원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또 이 영상을 시험이 끝나고서 활용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다음 시험, 다음 국가직과 다음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접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국가직 시험은 비교적 인사혁신처에서 기조전환이라는 걸 내세운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시험이어서 답이 똑똑 떨어지는 난도가 아주 높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것에 반해 지방직 시험의 경우는 한번 봤거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변별력이 얼마나 거지 같았는지를 아마 인사혁신처도 확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교적 변별력을 좀 갖는 문제, 비교적 난도가 좀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서 출제했구나. 물론 시험 끝나고 시간을 우리가 여유 있게 갖고 푼다면 대단히 난도가 높았다. 뭐 이렇게 말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직 문제보다 길이도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또 추론이라든가 화법과 작문이라든가 어휘 자체의 수준도 비교적 높아진 편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잘 확인하셔야겠죠. 우리한테 이번에도 또 국가직처럼 25년 국가직처럼 쉬운 문제 줄 거야. 오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역별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요. 첫 번째는 독해. 구조적 독해 열심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막독해 탈출해서 구조적 독해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시험에 새로 들어온 논리 추론. 강화될 거예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논리와 추론에 대해서 정교한 논리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 화법과 작문, 우리 학부모의고사에서 이것만 따로 다루었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 화법과 작문. 수능 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나 이 부분 잘해 하는 분들은 그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난 화법과 작문이 뭔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대화로 주고 분석하는 또 우리한테 개요라든가 고쳐쓰기라든가 수정하기라든가 이런 식의 영역으로 문제를 제시해 주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구나. 확인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꼭 학부모의고사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또 문법. 우리가 문법 자체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문법을 무시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확인해 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의 요소들은 여러분 좀 알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휘를 꾸준히 물론 모든 어휘를 다 알겠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적중여신 시리즈에 등장하고 있는 어휘는 여러분이 좀 공부하면서 가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작전을 잘 세우시고 제 커리큘럼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이 다음 시험을 지혜롭고 우리 아주 이호처럼 아주 지혜롭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쏙쏙 그래서 힘은 덜 쓰되 효율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합격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합격을 강력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